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이 총선이 다가오자 여당 야당 모두 다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한 뒤에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이러면서 민생을 말했죠. 여당도 매주 민생 당정 협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당장 에너지와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야당도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천마디로 뜬금없이 민생을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음 총선 승부는 이른바 민생 경제에서 갈립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1%나 되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원인 첫 번째가 바로 경제, 민생, 물가, 바로 이 경제 문제로 17%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민생 문제가 어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입니까? 작년부터 우리는 이른바 3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현상으로 투자, 생산, 소비, 이 3대 거대 지표에다가 수출 지표까지 모든 거대 지표가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평가기관 전망도 그렇습니다. 피치는 1%, 이 1%라면 사실상 경제 침체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습니다. 샌드앤푸어스, S&P 역시 1.1%, 무디스만 우리 정부와 비슷한 1.5%를 전망치로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수 있다며 정부의 자화자찬을 비판했습니다. 자화자찬. 자화자찬이라면 제 기억으로 문재인 정부를 능가하는 정부가 없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무너지게 한 문재인이 경제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화자찬한 것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일입니다. 재정으로 유지한 경제 성장률이 말입니다. 이 재정을 허물어서 1%씩 2%씩 경제 성장률을 올렸죠. 이래놓고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어쨌든 흑자를 내도 지금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를 해서 생긴 불황형 흑자가 계속됩니다. 홍익표는 민간 부채가 5천조에 육박했다는 점을 위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5천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5천조 육박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죠. 근데 기업 부채 2674조, 가계 부채 2206조는 모두 국제결제은행 자금순환표 기준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올 2분기 가계부채가 1862조 원을 넘겼다는 한은 통계를 근거로 정부를 공박했습니다. 한은 통계는 1860조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부는 두고만 보려느냐.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간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한 공격입니다.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 지난 방송에서 저도 우리는 국가채무,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이 모두 폭증을 하고 있다면서 빚공화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가계부채와 국가채무가 결국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말처럼 문재인 때 우리 경제는 과연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한 경제였습니까? 하긴 이재명은 그 당시에도 세고는 국가채무가 GDP의 100%가 넘는데 우리는 이제 50%라면서 아주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벌인 재정으로 돈을 살포하는 일을 옹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의 돈 살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인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조금만 공부를 해도 그 문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국가는 텅텅 빈 걸 넘어 빚더미가 되었고 고금리 고환율을 조금이라도 흡수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 넘게 늘어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67조에 이르렀고
지금은 1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다 가계부채 폭증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17년 가계부채는 GDP의 92%, 그리고 2022년에는 108%.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 무려 16%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5년 새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통계를 놓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뿐입니다. 집값이 폭증하자 초조한 2030이 영끌로, 그래 영혼까지 끌어대서 낸 빚으로 집을 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2030의 영끌 부채로 인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집값이 내리는 것도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영끌 채무자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집값이 만약 크게 내리면 역전세 문제가 당장 곧장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B2, 영끌 모두 문제일 때 일입니다. 여기에 문재인은 재정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때 늘어난 정부의 돈 씀씀이를 윤석열 정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늘려놓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게 바로 복지를 가장한 돈 퍼붓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걸까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국가 부도를 당하게 됐다고 윤석열 정부를 맹공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야당이 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5년을 반성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 나라 정치판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여든 야든 왜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우글거리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철학도 없는 자들이, 아무런 희생정신도 없이 권력을 휘두를 생각만 하니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지금 이 정권에 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비극의 뿌리는 어딜까요? 나는 문재인 5년 나라를 거들낸 자들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입신 영달만 생각한 자들이 권력을 잡자 나라를 거들렸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을 먼저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뿌린 포퓰리즘의 씨앗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면서 나라를 뒤로 끌고 가려는 세력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굴 타깃으로 한 말일까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문재인 정권 운동권 출신들은 인형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윤 대통령도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오로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을 탐한 유사 좌파, 가짜 좌파들, 말하자면 폐륜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놀랄 만한 모습은 바로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치 무죄 선고를 받은 양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당시 영수회담까지 제안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가 어차피 감옥에서 여성을 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10가지가 넘는 범죄 진실을 모두 땅에 파묻을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도 민주당도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어쨌든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총선 5개월 전인 지금 공천권이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이재명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하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을 하고 또 한동훈 파면을 외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재명에게 지금 공천권이 없다면 이재명을 정말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이 있을까요? 나는 진짜 친명은 몇 명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어릴 때 처음 삼국지를 읽으면서 가졌던 조조에 대한 느낌, 그 조조에 대한 느낌을 지금 이재명에게서 제가 느낀다고 할까요? 교활하면서 잔인한 권력자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세 번째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은 혐의를 정진상에게 미뤘습니다.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이냐. 이재명은 법정에서 34분간 수첩을 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 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 자, 그래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 헌법상 연좌제 조항 위반 아니냐? 연좌제 금지되어 있죠. 우리 헌법에 말입니다. 대장동 첫 번째 재판을 마칠 때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정진상을 끌어안았던 이재명입니다. 그 장면은 마피아 영화 대부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정진상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전가한 것입니다. 정진상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변호사할 때 사무장이었으며 성남시장일 때 정책실장으로 이재명의 대리인처럼 일을 한 실세였습니다. 이재명 입으로 유동규가 측근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죠. 정진상은 대장동 사업에서도 개발 계획 수립 등 중요한 문건 7건을 중간 결제했습니다. 그 중엔 추가이익 환수장 배제 등 배임 의혹의 핵심 서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들 문서의 최종 결제자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도 모두 정진상의 책임이고 최종 결제를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지난 6일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정진상을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허락을 받고 정진상을 끌어안고 등을 두들기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사설에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썼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검찰 때만 해도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를 유동규의 개인 비리로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교체 이후에 유동규가 이재명은 물론 정진상과 김용 등 이재명의 최측근들의 연관 사실을 검찰에 진술을 하자 이재명은 검찰이 소설이다, 검찰이 조작 수사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진상의 범죄로 몰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 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최측근들이 자신 모르게 저지른 것이라고 피해가고 있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날 이재명의 직접 발언, 법정에서 한 발언 역시 재판 말미인 오후 5시 2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 할 말이 있느냐고 하자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민간업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동규가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혐오했다.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민간업자들을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을 믿으십니까? 이재명은 또 대선 자금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2022년 대선이 근접한 때이는데 그럴 때 돈을 써야 한다. 말하자면 업자들과 유착을 했다면 그때 돈을 받아서 돈을 써야 한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민간업자들이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은 충분히 성남시로 환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재판은 오후 6시 8분에 끝났습니다. 사흘 전 17일에 두 번째 대장동 재판까지 주 2회 법원에 출석을 한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수원에서 벌어질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그리고 경기도 법과 유용 사건으로 주 3, 4회 법정에 나와야겠죠. 이재명은 지팡이 없이 법원에 들어갔다가 지팡이를 짚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기다린 개딸 12명이 이재명 이렇게 연호를 하자
그는 왼손을 높이 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언론은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문재인 검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재명의 배임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가 떠오르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에 성남시의 지시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질의에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며 이재명도 수사 대상인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사건 구조는 아주 간단해 보였습니다. 대장동 문건을 결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천대유 특혜를 알았는지 바로 그 점이 배임의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특혜를 알았다면 배임죄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 대장동 개발을 두고 당군들의 최대 공격 환수라고 떠벌리고 자신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직접 설계했다고 선전을 해온 이재명이 모든 것을 관장한 것은 분명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었고 이듬해 대선이 끝나 8월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배임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문재인 검찰은 사건을 죽였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한 걸 두고 중앙지검장 이정수는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정수는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처음부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기로 한 뇌물 700억 원으로 실제 그 돈은 유동규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유동규는 얘기를 하죠. 그 뇌물 700억 원으로 대장동 게이트의 의미를 축소하고 이재명에게는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만으로 수사를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유동규를 700억 원 뇌물수수 그리고 수천억 원대 배임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8월이 되어서 검찰 수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비로소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뇌물은 물론 배임까지 정진상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대장동 개발의 모든 결재권자는 이재명인데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불법 이익을 몰아주고 자신은 깨끗하다? 그 천문학적 이익은 민간 합동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에는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이 사업이 초대형 범죄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장면이 수차례 나옵니다. 김만배는 엄청난 범죄라는 걸 자각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결재권자인 이재명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걸 넘어 기부 체납한 것까지 공익 환수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관 합동 개발은 공익 환수가 아니라 민간 업자들이 노다지로 연결이 된 겁니다. 토지를 값싸게 수용하고 민간 합동 개발이니 토지를 값싸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값싸게 수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한도 받지 않고 비싸게 팔았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원주민들이 반대한 이 민관 합동 개발을 왜 밀어붙인 걸까요? 유동규는 지금도 이 거대한 플랜을 이재명의 생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처음 남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아이디어를 김만배에게 넘겨 한탕 노다지로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 조 단위의 노다지로 만든 자 말입니다. 이재명인가요? 아니면 박영수입니까? 아니면 김만배 스스로 벌인 일입니까? 의혹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대장동 게이트를 재설계했다. 남욱으로부터 김만배로 주도권이 넘겨졌다. 마침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이재명의 낙마가 가시화되자 김만배는 권순일에게 재판 거래를 하면서 이재명을 살려냈다. 자, 이 배우의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오케스트라의 컨덕터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아직 우리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현안을 좀 짚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뉴스 채널이 이 문제를 뉴스 1위로 올리더군요. 단식을 시작한 지는 54일 만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처음 메시지가 뭔가였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 오인방을 과연 숙청할 것인가? 이재명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법률가들은 모두 알고 있고 이재명도 그걸 알 테니 말입니다. 더욱이 오인방을 징계하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더 이상 체포동의안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 단합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여 공격에 나섰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소신하고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내각은 총사퇴하라. 아마 이재명은 자신도 이런 요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든 우선은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권을 가진 이재명 앞에 납작 엎드릴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초가 되면 이재명은 다시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릴 겁니다. 그는 우선은 주 2회 법정에 나가겠지만 곧 위증교사 공판이 시작되면 주 3회가 될 것이며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을 받게 될 내년 초에는 주 4회 재판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가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선동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한 뒤에 구속되었고 주 4회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주 밤늦도록 만인 환시리에 그는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의 차례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그러고도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고 버틸까요? 문제는 지금 총선 5개월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승부에 이 나라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은 여당, 호남은 야당이 우세하니 어차피 승부는 수도권에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수도권 의석은 총 121석. 국민의힘은 그중에 고작 17석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민심이 바뀌었을까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던 21대 총선, 그 뒤에 0.7%포인트로 갈린 20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장인 지방선거. 또 그 뒤로 바로 얼마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은 어떻게 될까요? 변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바로 민생 문제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가운데 103석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 앞둔 지금 거대 양당은 모두 수도권 위기론을 고민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을 겉들어 보지도 않았죠. 가짜뉴스라고 말했죠. 그렇게 부인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한 뒤에 그 위기론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위기론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민생문제를 국힘 지도부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지금 또 고환율은 물론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은 허덕입니다. 중산층을 억누르는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인데 높은 이자율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자 당연히 소비는 줄었습니다. 소비 여력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조차 줄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이 일자리만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하나만 믿고 민심이 여당을 편들 것이라고 만연히 지레짐작한 것은
지나친 낙관입니다. 다는컨대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수도권에서 승부는 무당층으로 돌아선 2030들, 그리고 무너진 중산층, 특히 가정주부들이 표가 승부를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 조홍천이 아주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당 사정이 더 급박하다며 그가 나도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 이제 기대조차도 하기 귀찮다는 게 다 깔려있다. 투표율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정치에 실망하고 냉소적으로 변한 무당층을 누가 설득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승부가 달려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패하면서 드러난 수도권의 민심 위반을 걱정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바닥을 맴돕니다. 그러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언론은 권력의 오만을 탓하지만 민생이 엉망이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누가 이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대신 부정평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반대 진영으로 돌아선 민심을 조금 더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인물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사람을 바꾸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역시 새 인물을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뭘 혁신할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뭘 혁신할 것이냐. 인요한은 배우자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며 고 이건희 회장의 말을 패러디했지만 저는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을 한다면 인물을 바꾸는 것이죠. 특히 총선 5개월 전이니 그건 당연히 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국힘은 왜 실패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의 파동을 따라하는 걸까요? 두세 달이 지나면 당은 총선 체제로 가는데 어차피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정권을 가진다는 혁신위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위원 구성과 활동 범위 그리고 안건, 활동 기한 등 모두 정권을 준다는 김기현의 말부터 말장난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진짜 혁신을 하려면 혁신위는 당의 정체성부터 바로잡고 그리고 김기현과 담판을 하든 윤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 공천 관리 권한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한까지 줄리 만무합니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이미 김병준 공천관리위원장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뒷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망하는 지름길이겠죠.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이 나왔습니다. 12월까지 참고 참다가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이 윤석열 대통령 직계 정당을 창당을 할 거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 귀에도 서너 군데서 이미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혁신, 이 혁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간을 묶는 가주권을 바꾸는 일이죠. 그 가주권을 바꾸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새 것으로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묻겠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무엇을 혁신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정당의 혁신은 제도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압축하자면 곧 사람을 바꾸는 일은 총선을 5개월 앞둔 지금 공천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정권을 준다는 말은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당대표는커녕 사무총장의 권한도 넘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권력은 겸허해야 합니다. 겸허한 이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